계란 한 판이 15,000원이라고요? 허덜덜. 며칠 전 동네 마트에서 들은 실제 대화입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계란 가격표를 보고 허탈하게 웃으시더군요. 라면은 어느새 1,000원을 훌쩍 넘었고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오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체감하는 이 위기감은 훨씬 더 큰 경제 쓰나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외환 위기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3분의 1 확률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1이나 5가 나오면 IMF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거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2026년 50%, 2029년에는 60%까지 치솟을 전망인데 IMF 기준으로 60%를 넘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로부터 28년, 우리는 다시 그 위험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성장률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에서 1.0%, 코로나 빼면 역대 최저예요. 우리 경제의 원래 힘인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것의 절반밖에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100푼의 성능으로 달려야 하는 자동차가 50%로만 움직이는 격이죠. 여러분 달러 환율 확인해 보셨나요? 2026년에는 평균 1,420원에서 1,450원 사이를 예상하지만 문제는 변동폭입니다. 최악의 경우 1,54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관세 협상이 꼬이거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00원이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명지대 박정호 교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한국은 완전한 시장 환율이 아니라 정부, 한국은행, 시중은행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1,500원을 찍는 순간 시장이 한국이 방어에 실패했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추가 투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1,500원은 정부가 지키려는 마지노선인데 거기가 뚫리면 1,600원, 1,700원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여러분의 월급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왜 환율이 오를까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들의 해외 투자 증가 때문입니다. 우리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황당하죠? 지금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을 방어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그리고 방향 전환 여부까지도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도 모르겠다는 소리니까요.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이 22조 원이나 빠져나갔어요. 주식으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까지 치솟았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모두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 들어보셨죠? 건설사가 아파트 지을 돈을 빌리는 건데 지금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전체 부동산 PF 216조 원 중에서 약 10%인 21조 원이 이미 부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와 무디스는 2025년 상반기에 브릿지 대출의 20%에서 30%가 추가로 부실화돼서 32조 원 규모의 부실이 새로 터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3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요? 2024년 정부 예산이 656조 원이었는데 그중 5%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저축은행과 제2금융이 무너질 수 있어요. 금감원은 2025년 6월까지 부실 PF를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정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맡긴 저축은행 예금은 괜찮은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니까 일단 안심하세요. 하지만 저축은행 두 곳에서 세 곳이 영업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은 수출입니다. 2025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6번째 수출 대국이 됐어요. 반도체와 선박 덕분이죠. 2026년에도 71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 닫고 있지 않나요?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으로 코로나 때 수준이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습니다. 2025년 1월에서 3월 2달 동안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감소했어요. 소매업 폐업률은 20.8%, 음식업도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 카페, 세탁소가 내년엔 문을 닫을 확률이 40%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10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하루 평균 6곳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셈이죠.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중소기업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도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들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집에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결혼 반지를 내놨죠.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했고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2026년 경착륙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확률 35%, 2026년 상반기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해서 1,550원에서 1,600원까지 치솟습니다. 금리는 긴급 인상으로 2.75%에서 3.0%까지 올라요. 저축은행 2곳에서 3곳이 영업 정지되고 PF 부실 32조 원이 현실화됩니다. 코스피는 1,800선에서 2,000선까지 급락해서 30%에서 40%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1.0%로 내수 붕괴가 심화됩니다. 2027년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개입해서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거나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을 긴급 확대하는 거죠. 금융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서 0.5%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실업률은 5%에서 6%로 급증하며 자영업자가 50만 명 추가로 감소합니다. 2028년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돼서 한계 기업이 정리되고 금융권 합병, 정리가 진행됩니다. 재정 적자가 급증해서 GDP 대비 7%에서 8% 수준이 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대두됩니다. 2029년에서 203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0%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가 부채율은 70%를 돌파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먼저 가계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고정금리 안심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다중채무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조기에 고려해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세요. 금융위기 때는 신용경색으로 대출 접근이 차단될 수 있거든요. MMF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달러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좋아요.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요. 소비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통신비, 구독료,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식품 물가가 34% 급등한 상황에서 생활 패턴을 재설계해서 식비를 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식 빈도를 줄이고 대용식을 활용하는 거죠. 한 달에 외식 10번 하던 걸 5번으로 줄이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소득원 다각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 소득원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서 부업이나 N잡을 통한 소득 다각화를 추진하세요. 재직 중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국비 지원 교육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국비 지원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같은 걸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부동산 자산도 재평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양도소득세 중과 회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각을 검토하세요. 보유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서 보유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재점검하고 수익성이 낮은 자산은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적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경영 안정자금 1조 2,200억 원을 포함해서 대폭 확대됩니다. 조기에 신청해서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나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특별자금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해요. 2026년 신규로 도입되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POS, 회계, 마케팅, 자동화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을 시간과 장소약 없이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동네 카페나 식당도 키오스크 설치하고 배달앱 연동하는 게 생존 전략이 됐잖아요. 원가 절감과 효율화도 필수예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를 활용해서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절감하세요. 공동구매나 협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원재료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동네 식당 여러 곳이 모여서 쌀이나 기름을 공동구매하면 10%에서 20%는 절약할 수 있어요. 업종 전환이나 폐업 후 재기 지원도 있어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2026년에 605억 원 증액돼서 총 3,56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폐업부터 재차업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 재창업 시 최대 2천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적자를 계속 보면서 버티는 것보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도 중요한데 상생 성장 지원 자금 760억 원을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확대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TV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을 적극 개척해야 해요. 요즘 동네 반찬 가게도 인스타그램으로 주문받고 배달하잖아요. 중소기업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 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4조 4,300억 원을 활용해서 운전 자금을 확보하고 보증료율 인하, 고정금리 안심 전환, 저금리 대출 공급 같은 복합위기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해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해요. 일본 스미토모 상사 사례처럼 투자 사업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서 수익성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죠. 3개월마다 사업별 수익성을 점검하고 6개월 연속 적자면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R&D 투자도 중요합니다. AX, 즉 인공지능 전환 우대 트랙에 신설 배정된 1,400억 원을 활용해서 업무화 공지능화를 추진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및 R&D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해요. 설문조사에서 57%의 기업이 R&D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위기 때 투자를 줄이면 회복할 때 경쟁력이 없어요. 수출 시장 다변화도 필수예요. 미중 무역 갈등과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무역협회의 수출 컨소시엄이나 국제통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다변화해서 살아남는 사례가 많아요. 대기업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시장 다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도체, 선박, 2차 전지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는데 2026년 AI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24% 성장해서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거든요. 대미 투자 확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와 현금 확보도 중요해요. 불황기에는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비핵심 사업 매각이나 비용 삭감을 통해서 재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닛산의 경우 적자 공장 폐쇄와 비핵심 사업 매각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어요. 현금이 왕인 시대가 다시 옵니다. 신성장 동력 확충도 필수입니다. 기존 사업 강화와 함께 신규 사업 분야 개척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32%가 신규 사업 분야 개척을 26%가 차세대 신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 반도체, 방산, AI, 게임, 푸드, 뷰티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건데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57%가 데이터 및 분석을 최우선 투자로 삼고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로 연결하며 이를 제품,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을 한국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설정했습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252조 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어요. 4대 전략 방향은 거시경제,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K-반도체 육성, 방산 4대 강국 도약, 게임, 푸드, 뷰티 같은 K-컬처 육성, 석유화학, 철강 같은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가 포함됩니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RD 혁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통화 정책의 제약, 구조개혁 지연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착륙 시나리오는 확률이 40% 정도예요. 2026년 1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서 1,48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한국은행 금리는 2.25%에서 2.5%를 유지합니다. 상반기에 PF 부실 정리가 완료되고 저축은행 일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거죠. 하반기에는 환율이 1,380원에서 1,430원으로 안정화되고 금리는 1회에서 2회 인하돼서 2.0% 수준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2.1%, 수출은 7,110억 달러, 무역 수지는 680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2027년에는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 범위에서 안정되고 금리는 1.75%에서 2.0%로 완만하게 인하가 지속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2.2%에서 2.5%로 내수 회복이 본격화되고 부동산 시장은 공급 절벽으로 수도권 가격이 강보합 또는 소폭 상승하는 거죠. 2028년에는 환율이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원화 강세 국면에 들어가고 금리는 1.5%에서 1.75%로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합니다. 경쟁상률은 2.3%에서 2.6%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가계 부채가 정점을 통과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요. 2029년에서 2030년에는 환율이 1280원에서 1330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금리는 1.5% 내외를 유지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2.4%에서 2.7%로 지속가능 성장 궤도에 오르고 국가 부채율은 60%에 근접하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경착륙 시나리오는 확률이 35% 정도예요. 이게 바로 제2의 IMF 시나리오입니다. 2020년 1분기에서 2분기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해서 1,550원에서 1,600원까지 치솟습니다. 금리는 긴급 인상으로 2.75%에서 3.0% 수준이 돼서 환율을 방어하는 거죠.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서 저축은행 두 곳에서 세 곳이 영업 정지되고 PF 부실 32조 원이 현실화됩니다. 코스피는 7,800선에서 2,000선까지 급락해서 30%에서 40%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1.0%로 내수 붕괴가 심화돼요. 이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2027년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개입해서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왑을 긴급 확대합니다. 금융회사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예금보험공사 지급보증이 확대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에서 0.5%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은 5%에서 6%로 급증하며 자영업자가 50만 명 추가로 감소합니다. 거리에 구직자들이 넘쳐나고 동네 가게 10곳 중 3곳에서 4곳이 문을 닫는 거예요. 2028년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돼서 한계 기업이 정리되고 금융권 합병, 정리가 진행됩니다. 재정적자가 급증해서 GDP 대비 7%에서 8% 수준이 되고 경제 성장률은 1.0%에서 1.5%로 완만하게 회복하기 시작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대두됩니다. 2029년에서 203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0%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가 부채율은 70%를 돌파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잃어버린 10년, 일본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거죠.
장기 저성장 시나리오는 확률이 25% 정도예요. 2026년에 환율이 1420원에서 1480원으로 고환율이 지속되고 금리는 2.0%에서 2.5%로 인하가 제한적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1.5%에서 1.8%로 저성장 고착화 신호가 나타나고 내수는 소비가 1% 미만 증가하고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2027년에서 203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2%에서 1.8% 범위에서 정체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물가 상승률이 0%에서 1% 저수준을 보입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돼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가계부채는 감소하지만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에 실패합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2029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환율, 금융, 실물 경제의 3중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위 수출 대국으로서의 저력,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자산이에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경제 주체 모두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인 대비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대응과 구조개혁이 필수입니다. 2026년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확충하고 통화 스왑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을 조기에 정리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부양책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기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외국 인력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하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우리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 제2의 IMF가 될지 아니면 구조개혁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빚을 줄이고 비상금을 모으고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마트에서 계란값에 한숨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이번 주에 은행 가서 고정금리 전환 상담 받으세요. 비상금 없으면 이번 달부터 월급의 10%라도 따로 빼두세요. 소상공인이면 내일 당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이면 이번 달 안에 신용보증기금 상담 받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고비예요.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1997년 IMF 때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부동산을 싸게 사서 큰 돈을 벌었고 망한 기업을 인수해서 재벌이 됐죠. 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평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저녁 가족회의를 여세요. 우리 집 빚이 얼마인지, 비상금은 얼마나 있는지, 월 고정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내일은 은행에 전화하세요. 대출금리 전환 상담받고 MMF 계좌 만들고 달러 통장 개설하세요. 이번 주 주말에는 정부 지원 사업 찾아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업을 알아보세요. 요즘 부업 기회 정말 많아요. 배달, 대리운전,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전자상거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상금이 될 수 있어요. 제2의 IMF가 오든 안 오든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위기는 준비된 자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2 IMF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